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헬조선이라 부르는 한국의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춰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도하면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는 삶을 좀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니까요. 오늘은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외국의 유명학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내린 평가를 세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5년 올해의 키워드로 선정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헬조선이라는 키워드인데요. 2015년 9월경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지옥을 뜻하는 헬과 한국을 뜻하는 조선을 붙여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용어가 등장한 배경에는 절망이 만연한 한국 사회를 직접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권력층의 부정부패, 실업 및 비정규직 등의 노동 문제, 출산과 보육에 앞서 결혼조차 꺼리게 만드는 경제적인 빈부격차 등등 사회에 퍼진 모든 부조리를 포괄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특히 20, 30대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급속도로 퍼졌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태어나고 자랐어도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헬조선이라 부르는 한국을 지구의 유일한 유토피아라며 앞으로 전 세계는 한국의 사상이 지배해야 한다는 학자들이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75년에 사망한 아놀드 토인비라는 영국 출신의 세계 최고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는 명언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는 총 12권으로 이루어진 그의 역작으로 20세기를 움직인 책으로 평가됩니다. 클리프턴 패디먼이라는 유명한 작가는 20세기에 발간된 모든 책 중 다음 100년간 계속 읽힐 것이 확실한 단 한 권의 책은 바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일 것이라고 당론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구상에서 완결까지 무려 40년이나 걸렸으며 지필에만 27년을 쏟아부었을 정도로 토인비 역사관의 총체이며 문명의 백과사전입니다. 소멸했거나 살아있는 모든 문명을 탐사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렇듯 그의 한평생을 사라진 문명부터 존재하는 문명까지 인류의 역사를 세심하게 관찰했던 그가 죽기 직전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제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임덕규는 1973년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런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토인비를 직접 만나게 되는데 그는 토인비에게 한국의 효사상과 경로사상, 가족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토인비는 86세의 노인임에도 다짜고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토인비는 한국의 효사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니 이는 인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며 한국뿐 아니라 서양에도 효문화가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며 개인적인 희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토인비는 이미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표해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5000년 전 단군왕검은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를 내세웠습니다. 홍익인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널리 두루두루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이며 제세이화는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 이치에 맞게 다스린다는 의미인데요. 즉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게만 이로운 국가가 아니고 만민에게 이로운 국가, 그리고 누군가의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의 효사상을 듣는 순간 눈물을 보였던 1973년 그의 1월 1일에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 언급하죠. 21세기의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일 것이며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온갖 위협과 국가 간의 다툼으로 물든 이 세상은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이 바탕된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명언으로 유명한 단재 신채호 선생은 한국 고유의 사상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은 정신은 정신이되 노예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종교의 폐해를 지적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종교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통치하는 세상이 아닌 우리 고유의 사상과 정신의 바탕에 하위 개념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5000년 전부터 계승해온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종교가 자리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익인간 이념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것인지 전 세계 많은 학자들은 이 이념을 세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제22대 대통령인 자크 시라크는 한국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듣고는 다른 나라는 어려울 때 성인이 등장하는데 한국은 성인이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다고 평가했죠. 즉 고난의 시기에 등장한 성인의 가르침으로 통치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라면 한국은 이미 사상적으로 완성된 성인이 국가를 세우고 다스렸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죠.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것으로 알려진 루마니아의 게오르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25시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는 틈날 때마다 한국에 대해 찬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쓴 25시의 주인공 요한 모리츠의 삶과 흡사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방에서 새로운 빛을 보았다고 말했죠. 그는 말합니다. 한국의 시조인 단군은 민족의 왕이며 아버지이며 주인입니다. 그가 한국 민족에게 내린 헌법, 즉 홍익인간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일입니다. 이후 한국인은 다른 많은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단군의 법은 변함없이 5,000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군의 법은 그 어떤 신앙과도 모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종교나 철학의 이상적인 형태로 최대한의 인간을 위한 최대한의 행복 또는 모든 인류를 위한 행복과 평화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집 정원에 무궁화를 심어놓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의 어리 담긴 꽃을 바라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992년 눈을 감기 전 이런 말도 남겼죠. 한국인들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왕자의 영혼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거기에 밝은 빛을 던지는 영원한 미소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사상이 알려지면서 미래의 세계 주인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인지학을 창시한 독일계 오스트리아 학자이면서 발도르프 학교를 설립한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유럽 지성계에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이자 유럽 최고의 대신비가였던 그는 그의 이름을 딴 서점이 존재할 정도로 대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가 1800년대 말 그의 일본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인류 문명이 크게 전환하는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꿈과 이상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 문명시대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그때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전환기에 이르는 현대에는 그 민족이 극동아시아에 있다. 그 이상은 나도 잘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우라고 말이죠. 그 일본인 제자는 현재 일본 인지학회 회장 다카하시 이와오입니다. 그 민족이 자신의 조국인 일본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극동국가를 자세히 살펴보다 우연히 한국사와 동학사를 읽던 중 큰 전율과 함께 그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배국가인 이스라엘이 현재의 한국이고 로마가 미국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태인인데요. 홀로코스트로 대표되는 유태인에 대한 핍박은 잔인했습니다. 유태인이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민족적으로는 혈연 또는 계종으로 고대 히브리 민족의 후예로 자리 잡은 유대 민족을 말하죠.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국토와 국가의 존재 없이 오로지 정체성만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역사 때문에 유태인은 엄청난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히틀러는 이 지구를 인종 간의 투쟁으로 점철된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규정했는데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국제금융계를 이끌고 사회주의를 만든 유태인이 게르만 민족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이에 그는 나치당 대표로 선출된 즉시 유태인에 대한 폭행 및 약탈을 일삼았고 그들을 격리하고 추방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 핍박했죠. 그의 이 핍박으로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이 잔인하게 희생됐는데요. 그럼에도 정체성으로 똘똘 뭉친 유태인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70억 인구 중 현재 유태인은 대략 17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전 세계 경제, 문화, 사회, 금융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태인만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마르크스, 정신분석학의 대부 지그문트 프로이트, 촘스키, 조지 소로스, 키신저뿐 아니라 노스트라다무스, 로스차일드 가문 등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유태인들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해 대항해 시대를 연 콜럼버스, 핵무기의 아버지 오펜하이머,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천재 아인슈타인, 주라기 공원을 탄생시킨 스티븐 스필버그, 구글을 창업한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등등 전 세계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이들은 전부 유태인입니다. 이렇듯 온갖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오로지 정체성만으로 존재하지만 세계를 쥐고 흔드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21세기 대전환기에 들어서면 유대인들이 차지하던 위치를 한민족이 차지한다는 것이 바로 슈타이너의 예언입니다. 한국 역시 유태인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많은 핍박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한반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류사에 더 큰 영향을 끼쳐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단 생활을 시작하면서 발전한 청동기 문명이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뻗쳐나갔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으니까요. 1842년에 태어난 핀란드 학자 아스페링은 청동기 문명이 시베리아 알타이산 일대에서 발생해 훈족계 이민족이 우랄 지방으로 전파해 핀란드까지 전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앞서 1821년에 태어난 덴마크 학자 와르셰 역시 청동기 문명은 극동 지역에서 알타이와 우랄 산맥을 거쳐 북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극동 지역은 고조선의 영토이며 인류 문화가 고조선에서 기원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하죠. 과연 듣기 좋으라고 하는 주장에 불과할까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유물을 보면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침탈로 많은 유물이 탈취당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동기 유물과 고인돌이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고인돌은 현재 전 세계에 약 7만 개 정도 남았는데요. 이 중 2만여 개가 전북 고창 일대, 17,000여 개가 평양 대동강변에 남아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남아 있습니다. 이에 유네스코는 지난 2000년 전북 고창, 전남 화순, 인천 강화 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죠. 특히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도 만들기 어렵다는 여러 꼭지 잔줄무늬 청동거울과 너무 흔해 국립박물관은 물론 대학박물관에서도 무수히 볼 수 있는 청동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동시대 유물이 세계 최고 박물관이라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도 완벽한 모양은커녕 끝이 잘려나간 청동검 조각뿐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서 청동기 문명이 꼽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토인비뿐 아니라 많은 학자들, 지도자들은 인류 미래의 유일한 통치 사상으로 홍익인간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합니다. 그만큼 최대 인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그 어떤 종교, 문화, 사상, 철학과도 부딪힘 없는 유일한 개념입니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의 말처럼 위기에서 태어난 성인의 가르침을 받는 국가가 아닌 성인이 세우고 다스린 한국이 진짜로 미래의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